네, 이재명 대표가 어제 대장동 3차 공판에 출석했죠. 지난 17일 두 번째 대장동 재판에 이어 출석한 건데 어제는 재판기를 짚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 장면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랑 의진교사 사건 추가 기소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재판에서도 직접 의견 밝히실 계획인가요? 재판 출석 잦아질 텐데 당무에 지장 없을까요? 다음 주 당무 복귀 앞두고 계신데 소감 어떠신가요? 이번 주에만 두 번째 재판 출석인데 당무 지장 없으실까요? 새로 배정된 재판 경합 여부에 대한 입장 어떠신가요? 네, 이재명 대표가 어제 공판에서는 30분 넘도록 직접 변론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왜 누룽지 긁듯이 긁어서 이익해소 못했냐? 그러니 배임이라는 것 이러면서 검찰 주장은 공산주의와 같다라고 하고 지난 17일 날 2차 공판 때 얘기였습니다. 자, 이번엔 34분, 거의 30분 넘게 직접 변론하는 게 물론 변호사니까요. 자, 대장동 민간 사업자 유착, 지난 대선 때 이 돈을 써야 했던 것 아닌가? 내가 대통령 된 다음에 노후 자금으로 주기로 했다고 말을 바꿨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이렇게 직접 변론해 왔습니다. 서 변호사님. 자, 요 발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 발언은요, 저는 이게 두 가지 점에서 말이 안 되는 게요. 첫째는 이제 그 김용 본인도 이게 첫건 인정했죠. 김용 부원장이 8억여 원을 전라도의 조직 관리를 위해서 남욱 변호사나 대장동 일당한테 받은 걸로 이게 재판 중에 있고 구형이 12년이 나왔어요. 예. 12년. 그러니까 이제 그 결과는 봐야 되지만 선고는 그게 이미 대선 경선과 관련해서 이미 쓴 돈이 있어요. 첫째. 그다음에 두 번째, 정진상 실장이 천화동인 1호에 428억을 받은 걸로 지금 기소대가 재판 중에 있죠. 예. 근데 돈을 금액에 왜 그때 대선 때 못 뺐냐? 바로 그때 대선 직전에 대장동 게이트가 터 있잖아요. 게이트가 터있는데 어떻게 428억을 빼냅니까? 이 게이트가 안 터 있으면 빼내가 대선에 썼겠죠. 저는 이미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그걸 이재명 측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428억이 저수지처럼 키핑이 돼 있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1호부터 예. 7호까지 다른 데는 자기 돈이니까 전부에 돈 다 뺐었죠. 2호, 3호 돈 다 뺐었잖아요. 근데 1호에 428억은 왜 저수지에 그대로 남아있습니까? 이건 이재명 측 돈이니까 남아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이미 받은 거는 분명한데 게이트 때문에 많이는 못 뺐었고 그다음에 김용 부원장이 이미 8억여 원 받았기 때문에 저 말은 전혀 안 맞다. 예, 검찰이 그렇게 의심하고 이제 기소를 한 상태고 이민찬 부대변인 보시기엔 그동안 얼마 전이죠. 정진상 실장과 한번 재판 과정에 한번 알아보겠다고 해서 재판장의 허락을 받아서 한번 알아봤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나왔던 얘기를 보니까 눈길을 끄는 것 중에 하나가 연자제 금지 위반 아니냐. 정진상이 혹시 죄를 졌는 게 왜 내 탓이냐? 라고 얘기했다는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이재명 대표 참 일관성이 있습니다. 모르쇠 전략, 모든 혐의에서 지금 다 몰라요. 본인은 다 모르고 부하 직원이 다 있습니다. 그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아주 심플하게 설명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늘 이렇게 모른다고 했지만 모른다고 한 게 사실로 들어간 게 꽤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모른다. 본 적 없다 했어요. 근데 같이 골프 친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골프 치는 사이가 모르진 않지 않습니까? 또한 김인섭 씨 잘 아실 겁니다. 김인섭 씨 연락한 적 없다. 오래됐다. 그런데 그 김인섭 씨가 성남시장 선거할 때 사무실을 계약을 해줬어요. 사무실을 계약해 준 사람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당장은 해소하기 위해 이런 모르쇠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대선 주자 아니겠습니까? 대선 주자에게 국민들이 기대하는 건 능력과 신뢰입니다. 근데 스스로 나는 무능한 거 몰랐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사법 리스크를 벗기 위해서.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진실만 얘기하면 이런 꼼수를 부릴 수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현희 특보님 지금 웃고 계시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공소 내용을 보면 정진상 실장이 한 것이 곧 이재명이 한 걸로 되어 있다. 가까운 사이니 책임을 네가 져라. 헌법상 연자제 금지 위반 아니냐라는 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제 발언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얘기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고 계신데 하나씩 따져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용 재판이 11월 말에 지금 선고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는 8억 7천 줬다고 유동규가 진술 바꿨잖아요. 처음에는 자기가 받은 거로 했다가 바꿨는데 그중에 2억 7천은 배달 사고로 본인이 먹고 6억 줬다고 하는데 그것도 전달 장소라든 이런 것도 진술도 다 지금 바뀌고 막 그래서 재판부에서 탄핵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재판에서 무죄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김용과의 관계도 지금 명확하게 유죄로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은 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전 단계에서 이제 끊어져 있는 것이고 정진상 것도 마찬가지죠. 428의 약정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공소장엔 적시도 못했잖아요. 그리고 유동규의 바뀐 진술에 의해서 정진상과의 연관 고리도 김만배에서 탄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정진상과의 연관 고리도 아직 확인도 안 됐는데 정진상과 그 이재명 대표가 친하다는 이유로 그럼 이재명 대표까지 그러면 하는 것은 헌법상의 연좌제 금지에 위반된다는 건 당연한 이건 뭐 법적인 지시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성남 FC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되어 있는데 과거에 성남 FC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오시죠. 미르재단과는 달리 성남FC는 성남시 조례로 설립된 시 산하 기업이기 때문에 사유화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성남FC는 시 예산으로 최종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자체 수입이 늘면 세금 지원이 줄어들어서 성남시가 혜택을 볼 뿐입니다. 누구도 성남FC를 통해 사익을 취할 수 없고 실제 사익을 취한 바도 없습니다. 자, 서 변호사님, 이 성남FC 의혹이 성남FC 축구단의 운영비를 받기 위해서 네이버나 이런 등등의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이 의혹인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걸 이제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기소는 되어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제 과거에 최순실 미르재단 얘기를 하면서 이거와 성남FC는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미르재단은요 오히려 이게 제3자 뇌물죄가 안 되는데 성남FC는 이게 확실하게 제3자 뇌물이 돼요. 왜 그러냐? 제3자 뇌물죄의 핵심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냐? 이것만 따져보면 돼요. 부정한 청탁이 있으면 아프리카의 난민들 도와주기로 돈을 내도 제3자 뇌물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부정한 청탁이에요. 그게 보호법익입니다. 자, K재단, 미르재단 할 때요. 어떻게 돈을 모았어요? 정경련의 기업들이 매출액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십실반 모은 거죠. 그게 무슨 부정한 청탁이 있습니까? 매출액 규모에 따라 조금씩 그냥 K재단, 미르재단 위해서 냈죠. 근데 성남FC는 어떻게 냈습니까? 돈 낼 때 공짜로 냈습니까? 매출액 규모에 따라 냈습니까? 두산은 이거 낼 때 용도 변경해줘. 우리가 수천억을 벌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업이 특혜를 받으면 돈을 낸 거예요. 그다음에 차병원도 그냥 냈습니까? 네이버는 그냥 냈습니까? 다 도로 연결해줘 민원을 해결해준 조건으로 돈을 모은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부정한 청탁이 있은 게 분명하잖아요. 저는 근데 야당에서는 이제 미르재단 관련해서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최서원 씨의 얼굴을 보고 정경련에서 돈을 준 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제3자 뇌물은 제일 중요한 게 부정한 청탁이라니까요. 그럼 이게 돈 낸 기업이 무슨 청탁을 박근혜 대통령한테 무슨 청탁했습니까? 매출액 규모에 따라 십실반 낸 거잖아요. 그걸 봐야 돼. 누가 뒤에 있느냐? 이건 아프리카 난민이라도 유죄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청탁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네이버, 두산, 차병원, 특히 푸른 위례라고 있습니다. 위례에서 돈을 번 남욱일당이 또 FC에다가 5억 5천을 냅니다. 아니 위례에서 돈 벌어서 왜 성남FC에 돈 냅니까? 저는 이 청탁 관점에서 보면 FC가 전북의 기업마다 청탁이 있다. 예. 더 확실한 유죄로 봅니다. 자, 어제 재판에서 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변호인이 한 발언인데 많은 변호사들이 이 대표의 재판을 두고 이혼 재판 같다라고 얘기했다는데 저 이민찬 부대변인 이혼 재판하고 이재명 대표의 이 재판하고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까? 통상 이혼 재판을 보면 남편과 부인이 주장이 엇갈리면서 치열하게 공방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갖고 싸우죠.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검찰이 제기한 여러 혐 의혹에 대해 이재명 대표 측이 사사건건 하나하나 다 반박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그런 걸 빗댄 건데요. 그런데 어차피 이 재판의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이걸 모든 걸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조금 더 철저하게 수사를 할 필요가 있고요. 이재명 대표의 한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하나하나 따져 들어서 재판을 더 길게 끌고 가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재판을 길게 이어가서 2년, 3년 더 끌고 가서 본인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고 본인이 직접 이렇게 변론에 나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판사도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대표 변호사 출신입니다. 혐의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직접 변론도 하고 꼼꼼하게 설명도 해서 재판도 길게 지연시키고 혐의를 무죄를 받아내기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 23일이네요. 지금 21일이니까 이제 모레 월요일에 당무 복귀를 한다고 하는데 자, 건강 상태는 많이 회복이 된 걸로 보입니다. 자, 김현정 특보님. 어떠세요? 지금 보니까 지팡이도 안 짚고 이제 다닐 수 있을 정도의 기력을 많이 회복한 걸로 보입니까? 그래도 긴 거리 다닐 때는 좀 힘들죠. 24일 동안 단식했는데 그 회복하는 기간이 한 두세 번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그 법원에서 차에서 법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리는 긴 거리는 아니니까 그 정도는 다녀도 장기간에 걷는 그런 것들은 지금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예.